한복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해서 특히 그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과연 여기에 저랑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짧은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국립익산박물관은 제가 3년 동안 몸담았던 굉장히 많은 애정과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익산에 도착해서 미륵사지를 돌아보면서 그때 저희가 함께 했던 그런 나무랄지 풀이랄지 돌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옛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괴리된 먼 미래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백제문화교류의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뽑기까지 굉장히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플랫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에서 기차 타고 내리는 곳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익산이 워낙에 철도 교통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그것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찾아보니 디지털 시대에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런 장이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쉽게 다가가지 않은 개념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 현재 생활 속에 늘 주변에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 카카오 택시 같은 앱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익산 미륵사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것은 고대, 특히 7세기 백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교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타이틀을 뽑았던 것이고요. 고대 사원이라고 하면 보통 당연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성지, 마치 기독교의 천주교의 어떤 성당이나 교회를 연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집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백제에서 사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장소가 하나 새롭게 들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도의 철학과 사상이 깃든 불교뿐만 아니라 그 절집을 짓기 위한 건축, 토목 기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상을 만들기 위한 조각 공예 기술 혹은 많은 그런 첨단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는 선진 문물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익산에 미륵사가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집 하나가 단순히 들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문명의 총화가 이곳에 들어섰고 특히 미륵사지라고 한다면 당시 고대 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첨단의 어떤 사원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백제에서 이 사원 연구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백제는 단순히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기원한 외래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를 수용했다고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중국이라는 하나의 경유지가 있어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교의 수용과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외래 문화의 수용과 전파의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단순한 어떤 문화 수용의 전달자나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주변 국가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선봉, 제일 앞장 섰던 가장 중요한 매개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미륵사지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유산을 지정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지금 현재인들에게도 공인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익산 미륵사지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 익산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익산을 떠나서 다시 서울로 갔을 때 제가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익산에서 느끼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경주는 알고 공주 부여까지는 알지만 익산이 굉장히 중요한 백제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익산 미륵사지는 약 10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어떤 문화유산 그리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에 의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이 미륵사지에 대해서 현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왜 우리가 미륵사지를 다시 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곳이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남겨진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삼국유사에는 미륵사의 창건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백제 무왕이 그의 왕비와 사자사라는 곳에 가다가 우연히 용화산에서 쉬는데 미륵삼존이 나타나자 그곳에 절을 세웠다. 그게 바로 미륵사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왕비, 부인이 과연 선화공주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암기해서 그냥 남아있는 서동요의 그 주인공인 가난한 왕자 서동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의 로맨스가 깃든 그곳이 바로 미륵사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어쨌든 이곳은 백제 무왕과 어떤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점에서 먼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그 미륵사지의 모습에 대해서 미륵3회 전탑 낭무 각 3소 창지라고 해서 탑과 금당 그리고 회랑 등이 각각 3개소에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기록을 단순히 넌픽션, 소설 혹은 설화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980년부터 1995년 사실은 그 전에 1973년 무렵에도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미륵사 주변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이곳을 발굴했던 것이죠. 발굴 과정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무렵에는 동탑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구층탑을 이렇게 복원해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발굴을 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 중에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동탑과 서탑 사이에 돌로 된 탑 사이에 목탑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목탑지 아래에 흙을 다져서 기단을 만들었던 그런 것입니다. 목탑지 기단의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서 발견된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의 안막새와 수막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사지가 7세기 때 무왕대에 만들어졌지만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까지 아마도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까지 계속해서 절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사용됐던 기와 건물에 사용되었던 수막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막새들은 미륵사지를 창건할 때 새롭게 디자인된 수막새입니다. 부여지역에서 나오는 수막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통 8개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연꽃잎 안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6잎을 하고 있고 꽃잎 사이에 줄기를 표현하거나 3개의 잎사귀를 표현하는 등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장식성이 가미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식성 중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것이 바로 붉은색 주칠을 사용해서 마치 오늘날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끝부분을 채색을 했다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면 이 약간 뭐죠? 황갈색, 황등색을 띠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것들은 주칠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석간주를 이용한 주칠이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회백색이나 회청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백제 기와의 이미지인데,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칠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최근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막색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노규라고 하는 유약이 덮인 석갈의 기와입니다. 강당지 주변에서 100여 점 이상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기와에다가 노규를 사용한 이렇게 유약을 입힌 사례는 현재 발견된 우리나라의 유적 중에서 미륵사지가 가장 오래된 사례입니다. 뒷면의 모습이고요. 옆면에 이렇게 삼각형이나 점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등 이런 어떤 장식성이 가미된 기와는 미륵사지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대형 1m가 넘는 침이 지붕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마치 새가 활짝 날개를 편 것 같은 그런 침이도 함께 발견되었고요. 어쨌든 1980년부터 96년까지 1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국가 예산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발굴을 해서 앞서 보여드린 어떤 기와랄지 그다음에 금속 공예품 많은 것들을 발견됐지만, 그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 사원이 백제 때 만들어질 때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소위 말하는 3탑 3금당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여의 백제의 절이라고 하면 부여 능산리사지, 향로가 출토되어서 다 알고 있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절인데요. 이곳을 보면 한가운데 중문이 있고 목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강당이 있는 1탑 1금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이 백제의 전형적인 사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이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삼국유사의 기록, 이곳에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회랑도 그렇다라는 그 기록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왜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곳의 절 이름 미륵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미륵사는 절 이름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당시 미륵신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미륵신앙의 성지, 그렇기 때문에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던 것이죠. 미륵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화엄사상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미륵사에서 이야기하는 미륵신앙의 핵심은 중생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이 내려오셔서 3차례 용화산 아래 내려서 3차례 설법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제해 준다라는 메시아 신앙이 바로 이 미륵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륵 부처님이 절 용화산 아래 내려오셔서 3차례 설법을 한다. 즉 이곳에 3개의 금당과 3개의 목탑이 있다는 것은 그 3차례 설법을 하기 위한 공간이 건축적으로 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탑 3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미륵 신앙의 성지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 미래의 부처님, 메시아인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3번 설법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백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사상, 어떤 이미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미륵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상적인 것을 건축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첫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륵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끈 또 다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미륵사지 석탑 때문입니다. 1910년, 지금부터 가장 약 10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의 석탑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6층 옥개석 끝부분이 달랑달랑 태풍 한 번 오면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1910년 당시의 미륵사지의 석탑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기둥 부분들도 다 허물어지기 직전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이 위태로운 것에 더 이상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에는 석탑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인데 최초의 이 불교가 기원했던 인도에서는 이렇게 굴을 반으로 자른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 중국에서 목탑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이제 석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이 인도에서 기원했던 이 사리탑과 같은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목탑으로 전래되다가 그것이 미륵사지 단계에 와서 석탑이 되고 그 이후에 석가탑이나 고려시대 석탑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석탑의 나라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그런 점에서 이 미륵사지 석탑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915년에 보수 공사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남쪽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것을 해체 공사하면서 알아봤더니 약 185톤 정도의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서 이와 같은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까지 현재 당시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구조안전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하나 해체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해체를 했고 다시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것을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9년에 1층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이 심주석 부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9,000점이 넘는 사리자원구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고 익산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나온 유물들을 수습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안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사리를 모셨던 여러 가지 호가 있는데 그중에 금동으로 만든 사리 외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문양을 심은한 것이 특징이고요. 뚜껑과 몸통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면도를 실측한 사진인데요. 뚜껑과 몸통 부분을 분리했고 그 안에는 많은 유리구슬을 채워 넣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금제사리호입니다. 약 6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립익상박물관의 상설 전시를 들어가면 가장 초입에 있는 유물이 바로 이 금제사리호이죠. 근데 이 사리호의 경우에는 뚜껑과 몸통이 있지만 뚜껑 부분이 땜질에 의해서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많은 장식들이 있었지만 특히 눈을 끈 것이 바로 물고기 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어자문이라는 것인데 그 어자문이 중국 당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어자문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많은 빼곡하게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라면 간격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또 약간의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과거에 이 미륵사지 금동제 사리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부터 이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어자문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유물이 나오면서부터는 백제에서는 이미 어자문을 수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고요. 그 안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형색색의 유리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리를 봉안하는 어떤 재질을 봤더니 가장 바깥에는 금동, 금, 그리고 가장 안쪽에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병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편으로 깨진 채로 발견되었죠. 이와 같은 크기, 약 2cm가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뚜껑 부분도 다행히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보다 약 60년 전에 있었던 부여 왕흥사지에서 발견된 577년 단계의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사리기가 639년 단계에는 이와 같이 금동, 금, 유리라고 하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1+12라는 사리가 직접 발견되었던 것이죠. 즉 미륵사지 석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정말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현재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로서 보여준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나왔을 때 일본 학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정창원, 일본 천황가의 보물창고라고 알려진 정창원에서 발견된 바로 이 유리구슬입니다. 유리그릇입니다. 유리구슬 아래쪽에 있는 이 은재 장식이 특히 주목을 끄는데요. 이 은재 장식에 보이는 이 고동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나 어자문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미륵사지의 사리기에 보이는 이 문양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 그 유리그릇에 대해서 중국 당나라에서 수입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유물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것은 메이드 인 백제구나라고 자신들의 견해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이 호류지 5층 탑인데요. 거기에서도 사리장구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리장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쪽에 많은 유리구슬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 나온 사리기에는 이렇게 유리구슬을 채운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륵사지를 보니까 미륵사지의 사리기는 중간에 이렇게 많은 유리구슬을 채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호류지 5층 탑의 사리장엄구의 원류라는 것도 백제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장엄구가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옥계석 부분에서 나온 사리기. 과거에는 이 사리기에 대해서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시대 초기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미륵사지 사리기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금제 사리 외함이랄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유리병의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미륵사지 단계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백제 때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견해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7세기대 백제 금속 공예품에는 굉장히 화려한 많은 식물 문양을 중심으로 한 연꽃무늬랄지 혹은 새 잎사귀가 색이 다른 이런 무늬들이 유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양은 바로 역심엽형 장식이라고 학계에서 표현하는데 다름 아닌 하트. 여기 보면 이 유리기, 부여에서 나온 유리공이 있는데 그 위에 은으로 만든 이 장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 능산리 고분굴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도 반으로 상하가 뒤집힌 하트 모양이 있고요. 익산 쌍릉에도 이 관을 꾸미개가 있는데 여기에 하트가 있고 그 널 꾸미개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트 무늬가 단순히 백제에서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7세기대 일본 호류지에 남아있는 옥충주자라고 하는 것의 금속 테두리 장식인데 여기에도 바로 이 식물 무늬와 역심엽형 장식, 하트가 뒤집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점에서 아마 이 하트 무늬는 7세기 익산, 7세기 백제를 대표했던 문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용기였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쓰여져 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무게를 재봤더니 약 143g 정도.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에 금 무게로 따졌더니 약 38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약 38돈, 약 40돈이라고 치고요. 요즘 금 한 돈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한 돈 무게가. 그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현재 우리가 금반지를 녹여서 금반지를 만들라고 하면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의 무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엄청나게 중요한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보면 이 석탑의 혹은 사원의 발원자가 백제왕후 좌평사택적덕의 따님이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것을 만든 시기가 639년이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삼국유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미륵사진은 선화공주와 무왕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제인들이 남긴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 639년에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 즉 사택왕후가 발원 주체로 나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글씨를 확대해서 살펴보았더니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주치를 했던, 글씨를 새긴 이후에 주치를 했는데 이런 글씨는 어떻게 나온 게 되었을까라고 봤더니 이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새겨 넣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5cm 구멍, 사리공 안에서 6개의 청동합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또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분리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금판, 그리고 옥이 있는데 옥에 금 장식이 있는 모자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공주 문용왕릉에서 나온 금모 고곡하고도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동합에는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이것은 상부달솔 목근이라는 글씨인데요. 상부에 사는 달솔벼슬을 가진 목근이라는 사람이 바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금구슬, 유리구슬. 근데 이 유리구슬들은 봤더니 익산 미륵사지 공방지에서 발견된 유리도가니를 봐서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구나. 백제에서 당시에 이미 유리구슬을 제작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또 어떤 청동합에는 이와 같이 금구슬이나 유리구슬,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모르는, 전혀 지금까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이런 구슬류가 나왔는데 특징적인 것은 다 공통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더라.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진주구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구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진주구슬로 생각이 되고요. 이 진주구슬의 용도는 무엇일까? 목걸이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사례를 본다면 아마 머리에 쓰던 이런 장식일 수도 있겠구나. 쪽두리와 같은 장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8점이라는 많은 금판이 나왔고 그 금판에는 시주를 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은제 관식, 연꽃, 이 꽃잎이 있는 은제 관식도 함께 나왔는데 이런 은제 관식들은 과거에 주로 고분에서만 출토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나온 은으로 만든 관 장식, 머리에 쓰는 관 장식, 그리고 철 테두리였고요. 이것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왕흥사지에서는 그 장식 천에는 이와 같이 운모판이, 얇은 운모판이 있는 장식도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허리띠도 함께 나왔고요. 이 허리띠의 모습들도 역시 고분에서 나왔는데 이와 같이 복원해 볼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공 안에서는 많은 백제의 직물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경금, 능, 사,
뭐 편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직물에 금실이 함께 부착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구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꽃봉오리를 장식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직물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는 일본 호류지라는 곳에서는 지금도 7세기대에 사용했던 직물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이 자수로 직물을 짠 이 테두리 끝부분에 있는 이것이 바로 금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학자들은 이 금실을 사용한 것의 기술의 원류가 어딜까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미륵사지에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금실이 직물에 부착된 채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건 역시 메이드 인 백제거나 백제인이 일본에 건너와서 제작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새로운 견해를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럼 이렇게 많은 금속 공예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인데 중국의 양서라는 역사책에는 537년에 양나라 무제가 남경에 있는 장간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탑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우연히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사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듬해 그 사리를 분사리를 해서 쌍탑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쪽 탑에는 사리를 모시고 반대쪽 다른 쪽 한쪽 탑에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봉안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을 할 때 어떻게 그 사리를 봉안을 할 때 그것에 많은 왕후나 귀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과 팔찌와 이런 귀금속들을 희사해서 공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사지에 발견된 이와 같은 많은 금속 공예품도 사실은 미륵사지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에 참가했던 백제 귀족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봉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미륵사지 사리공 안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당시 백제인들의 복식을 추정할 수 있고 백제인들이 어떤 미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륵사지는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2학기 때 반드시 역사를 배우는데 그때 이 미륵사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5학년 2학기 학생들은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미륵사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제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고 나서 서울 중앙박물관, 경주 국립박물관 다음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근데 그때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를 하면 익산 미륵사지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스토리텔링이 남아있고 삼원식 가람 배치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리공 안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귀와 사리호 그리고 진신사리 그리고 각종 공예품과 직물들이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이곳이 세계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 그리고 국립익산박물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제 사진의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석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익산박물관과 함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륵사지와 익산박물관을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